이번 강의에서는 기체의 성질 내용 중에서 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냥 분자 운동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기체 분자 운동론입니다. 기체상에 있는 분자들의 운동에 관한 그런 이론인데 19세기 후반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볼츠만이라는 사람의 통계역학 이론을 가져다가 기체 분자에 적용함으로 해서 이 분자 수준에서 기체의 거시적인 성질을 수학적으로 모두 설명한 바로 그런 이론입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 자체는 상당히 많은 수학이 들어가는 또 고급 수학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의 화학에서 이 기체 분자 운동론 자체를 자세히 또 수학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너무 수준이 높고 또 내용이 어려워서 5장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 기체 분자 운동론의 정성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기체 분자 운동론을 정성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 기체의 거시적인 성질을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은 분자 수준에서의 기체 분자의 움직임으로부터 기체의 거시적인 성질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이론이 되게 되는데, 기체 분자 운동론이 설명해야 될 그런 기체의 거시적인 성질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압력의 근원, 우리가 압력의 근원이 분자들이 용기의 벽에 충돌하면서 가하는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런지, 그 다음에 기체에 관한 거시적인 법칙,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 다음에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자, 이런 것들 사실은 이거 뭐 대충 다 합치면 이게 이상기체 법칙인데, 이것들을 제대로 설명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하면 기체 분자 운동론은 올바른 이론, 타당한 이론이 되는 것이고, 설명을 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론이 되는 것이죠. 자, 기체 분자 운동론은 기본적으로 책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몇 가지 가정에 근거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이와 같이 세 가지 가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책마다 사실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 책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가정 혹은 가설은 입자의 부피가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분자 하나하나의 부피는 분자의 부피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죠. 분자 하나하나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부피를 차지하지만,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용기의 부피에 비해서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근사적으로 용기의 부피에서 기체 분자의 크기는 무시한다고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아주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근사법이 조금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낮은 압력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근사법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가설은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 혹은 가설은 입자의 운동에 관한 것인데, 기체 분자는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이면서 무작위한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자들끼리 서로 인력이나 반발력을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힘이나 반발력을 작용하게 되면 분자들의 운동이 직선 운동이 되지 않고 휘게 됩니다. 다른 분자로 끌어당겨지든지 혹은 반발해서 멀어지든지. 그런데 직선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나 혹은 반발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죠. 일종의 이상기체에 관한 가정이라고 이러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분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분자들이 완전히 무작위 운동을 해야 앞에서 이야기한 볼츠만의 통계역학 이론을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볼츠만의 통계역학 이론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무작위 운동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기 속에 들어있는 분자들은 어떤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죠. 따라서 이와 같은 가정도 역시 타당한 가정입니다. 그럼 충돌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충돌 시에는 분자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방향이 당연히 바뀌게 되고, 또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분자들의 속력도 당연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설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입자들끼리의 충돌 혹은 입자와 용기의 벽과의 충돌은 전부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탄성 충돌은 여러분이
물리학에서 배워서 알다시피 운동량과 에너지가 모두 보존이 되는 그런 충돌을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탄성 충돌이 아니라면 용기에 기체 분자를 담아 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체 분자들끼리 혹은 기체 분자가 용기에 벽에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조금씩 잃게 되고, 열로 에너지를 점점 잃게 되고 결국은 분자들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용기에 담아 놓은 기체는 일정한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기체 상태, 일정한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보면 우리는 이 분자들 간의 충돌 혹은 분자와 기체 용기 간의 충돌이, 용기의 벽 간의 충돌이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정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서 주어지는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가정 혹은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맥스웰은 고전역학을 사용합니다. 이때는 아직 양자역학이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고전역학의 뉴턴의 운동 법칙들을 사용을 해서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을 기술을 하고, 그걸 가지고 밑에 나오는 분자의 속력 분포식을 유도를 합니다. 주어진 온도에서 몰 질량이 m인 기체 분자의 속력 분포가 바로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맥스웰이 유도를 해내게 되는데, 이 식을 유도를 하게 되면 이 식을 사용해서 기체의 거시적인 성질, 앞에 나왔던 압력의 근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포함하는 이상기체 법칙, 이런 것들을 다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살표로 이 기본적인 가설로부터 이렇게 화살표를 써놨는데, 이 기본적인 가설로부터 이 분자들의 속력 분포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상당히 긴 수학적인 전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은 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건너뛰고 결과만 써놨는데, 결과만 써놓은 저 FV라고 하는 식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거나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맥스웰이 기체 분자 운동론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가설에서 출발해서 저런 분자 분포의 식을 얻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식은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하면, 먼저 이제 좌변에 있는 FV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온도에서 몰 질량이 m인 분자들 중에서 V라고 하는 속력을 갖는 분자들의 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율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식인데, 여기서 보면 m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몰 질량이고, 그 다음에 2파이 다 아는 거고, r은 기체상수 r, 그 다음에 t는 기체의 절대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4파이에 이건 4파이는 상수고, 그 다음에 v, 이것도 속력입니다. v의 제곱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항이 들어가는데, 익스포넨셜 항의 위에도 보면 몰 질량 m과 그 다음에 v 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누기 2rt로 주어지게 됩니다. 식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뜻 저 식을 보고는 이 식이 어떤 형태를 가질지를 짐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와 같은 속력 분포는 바로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프로 그리면 그림 5의 14가 되게 됩니다. 그림 5의 14. 지금 그림 5의 14는 N2 분자에 대해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온도에서 213도 K, 그 다음에 1213도 K, 2213도 K에 있어서 분자들의 속력 V, 속력 분포, 다시 말해서 FV 값이 각각의 속력에 대해서, X축이 속력이에요. 미터 퍼 세컨으로 주어진 속력인데, 속력에 따라서 어떠한 분포를 갖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V에 관한 이 식을 질소 N2는 몰 질량이 28g/몰이죠. 자, 그걸 대입을 하고, 물론 이 경우에는 킬로그램으로 대입을 해야 됩니다만, 대입을 하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온도에 따라서 223도 K, 1213도 K, 2213도 K 세 온도에서 분자들의 속력에 대한, 속력 분포에 관한 정보를 이와 같이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속력 분포가 더 높은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 mv 제곱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림 5의 14를 보게 되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속력 분포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3도 K에서의 속력 분포의 대략의 폭이 이 정도 된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2213도에서는 보다시피 분포의 폭이 이와 같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넓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 분자들의 속력 분포가 전체적으로 높은 속력주로 이동하면서 또 속력의 폭이 더욱더 속력 분포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속력 분포에 관한 식을 얻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속력 분포의 식을 사용을 해서 이 기체 분자들이 압력이 과연 기체 분자들이 용기의 벽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상기체 법칙 이런 것을 다 유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FV식은 제가 추가적으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갖다 넣는 것인데 저 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의 핵심이에요. 물론 저 식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압력이라든가 이상기체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법칙들을 유도하는 그런 과정도 기체 분자 운동론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의 기본적인 가설에서 출발해서 저 분자들의 속력 분포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이 기체 분자 운동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정량적인 어떤 그런 수학적인 취급을 하지 않고 이 정성적으로 기체 분자 운동을 사용해서 이미 관찰된 기체에 대해서 관찰된 거시적인 그런 현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체 법칙의 분자적 관점. 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의 거시적인 성질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자, 기체의 압력의 근원은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우리가 압력의 식을 유도를 해보면 기체 분자가 용기의 벽에 충돌하면서 가하는 힘에 의해서 압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식으로 바로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근원이 용기의 벽에 충돌하는 분자가 가하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 5에 15에 그려져 있는데 이와 같이 용기의 벽에 분자들이 와서 충돌해서 탄성 충돌하고 튀겨져 나갈 때 기체 분자는 용기의 벽에 힘을 가하고 또 용기의 벽은 동시에 기체 분자에 힘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자, 그래서 기체 분자들이 용기의 벽에 충돌함으로써 가하는 힘이 바로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식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기체 법칙으로 보일의 법칙이 있죠.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를 압축하게 되면 단위 부피가 줄어들고 따라서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증가하게 돼요. 자, 분자의 개수가 증가하면 단위 면적에 충돌하는 분자의 개수가 단위 면적당 1초 동안에 충돌하는 충돌수, 그것을 우리는 단위 면적당 충돌 빈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압력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가하게 돼요. 자, 그러면 기체 분자들이 평균적으로 용기의 벽에 가하는 힘은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한데 분자들의 단위 부피당 분자들의 개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단위 면적당 충돌하는 빈도, 1초 동안에 충돌하는 횟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더 자주 가하기 때문에 벽에 가하는 전체 힘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부피가 줄어들감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기체를 압축하게 되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 그림 5의 16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체를 이와 같이 압축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고 부피가 줄어들면 단위 부피당 분자의 개수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일정한 시간, 다시 말해서 1초면 1초 동안에 단위 면적당 충돌하는 분자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분자들이 한 번 용기의 벽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은 매번 똑같지는 않지만 평균적인 힘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한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런데 분자의 개수가 늘어난 개수만큼 그만큼 가하는 힘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체의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식으로 유도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정성적인 개념으로 말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인데 기체가 여러 가지 섞여 있을 때 각 기체의 부분압력의 합이 바로 전체 압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기체의 압력은 분자의 종류와 상관이 없고 또 분자 간에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가정에 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개수, 다시 말해서 분자의 몰수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분 기체의 압력은,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 있어의 분율에 비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각의 성분이 나타내는 압력 분율을 다 더하면 전체 압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5의 17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뭐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분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이 파란색 공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과 녹색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은 서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란색 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 그 다음에 녹색 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이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 용기 속에 이와 같이 기체를 함께 섞어 놓으면 각 성분들은 다른 성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똑같은 그런 압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 압력은 각 성분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경우에 나타내는 압력이 합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에 대한 기체 분자 운동론적인 정성적인 그런 설명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압력 하에서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인데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아까 보시다시피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증가합니다. 최빈 속력이 증가한다고 얘기하는데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균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평균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 분자들이 용기의 벽에 더 자주 충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충돌할 때 평균적으로 더 강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더 자주 더 강하게 용기의 벽에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 보여주는 게 그림 5의 18입니다. 18. 자, 그래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 일정한 압력 하에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 기체 분자들이 용기의 벽에 더 자주 그 다음에 더 강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용기의 벽에 더 큰 압력을 나타내게 되고 따라서 피스톤이 이와 같이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온도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보가드로의 법칙.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몰수가 증가하면 일정한 부피의 용기 속에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기체 분자의 개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고 따라서 벽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더 많은 분자들이 충돌을 하게 되고 따라서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려면 기체의 부피가 이와 같이 팽창해야 되는 겁니다. 팽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수를 2배로 하면 2배 많은 분자들이 와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려면 부피가 2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2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기체에 관해서 거시적으로 관찰된 이런 거의 기체의 성질을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여기에 나오는 수학의 수준이나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물리적인 개념들이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기체 분자 운동론을 수학을 사용해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화학과에서는 이제 3, 4학년, 그 다음에 아마 물리학과도 비슷할 텐데 그 정도 수준에서 강의에서 실제로 수학을 사용해서 보여줍니다. 식을 유도로 해서 일일이 다 이와 같은 보이러 법칙에 대한 설명, 샤르의 법칙에 관한 설명,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관한 이런 설명들을 다 식으로 유도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안타깝게도 1학년 수준에서는 이런 정성적인 개념으로 논리적인 추론만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구한 기체분자 운동론으로 구한 분자들의 이 속력 분포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근평균 제곱 속력이라고 하는 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평균 제곱 속력은 일종의 평균 속력인데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평균 속력은 뭐예요? 분자들의 속력을 다 더한 다음에 분자의 개수로 나눈 게 평균 속력입니다. 그런데 근평균 제곱 속력은 분자들의 하나하나의 속력을 제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을 해요.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분자의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루트, mean, square 혹은 책에 따라서는 D자를 붙인 책도 있습니다. squared, spee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mean, 평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운 이런 속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기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U 아래첨자 RMS 혹은 경우에 따라서 이탈릭체 V 아래첨자 RMS로 씁니다. 루트 민 스퀘어의 첫자를 따서 나타내죠. 실제로 FV 식을 사용을 해서 앞에서 봤던 FV 식을 사용해서 실제로 분자에 대해서 이 RMS 속력을 유도를 해보면 5의 13칙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근평균 제곱 속력이 분자들의 완전한 평균 속력은 아니지만 평균 속력과 상당히 유사한 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속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을 보게 되면 분자들의 평균 속력은 온도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몰 질량의 2분의 1승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같은 분자라면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평균 속력이 온도의 2분의 1승, 물론 여기는 절대 온도입니다. 온도의 루트 값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온도라면 몰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거의 2분의 1승에 반비례하는 그와 같은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실온, 우리가 생활하는 실온에서 20도씨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산소 분자의 근평균 제곱 속력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하는 식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3RT니까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상수 R은 속력을 계산할 때는 주울 퍼 몰 K 단위로 된 기상수 R 값을 사용해야 됩니다. 0.0820 리터 ATM이 아니고 주울 퍼 몰 K 단위로 되어 있는 8.314 값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로 온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몰 질량은 킬로그램 퍼 몰 단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 단위를 쭉 계산해 보면 최종 단위는 루트 속에서는 미터의 제곱 퍼 초의 제곱이 나옵니다. 거기에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루트를 베끼면 속력, 바로 우리가 예상하는 속력의 단위인 미터 퍼 세컨드 나오게 되고 그 값은 478 미터 퍼 세컨드 정도 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분자들의 평균 속력도 마찬가지로 그 FV식을 사용을 해서 유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유도해 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5의 13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수치가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 식으로 계산해 보면 20도씨에서 산소 분자의 분자들의 평균 속력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50m/s 정도 됩니다. 450m/s.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실내에서 호흡하는 공기 분자들의 평균적인 속력은 대략 한 450m/s 정도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음속하고 상당히 비슷한 속력인데 음속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340m/s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게 바로 분자들의 움직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분자들의 속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값을 서로 연결시켜서 음속과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서로 비슷한 값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정한 온도에서 분자들의 속력 분포가 앞에서 봤다시피 같은 분자일 때 온도에 따라서도 속력 분포가 형태가 달라졌지만 이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더 정확하게는 분자들의 분자량에 따라서 속력 분포가 달라져요. 따라서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종류를 달리했을 때 분자들의 속력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림 5의 20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 그래프도 앞에서 나왔던 FV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는 몰 질량 M의 값을 바꿔넣고 일정한 온도에서의 속력 분포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그래프가 얻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수소, 그 다음에 힐륨, 가로 열고 몰 질량이 나와 있어요. 물, 그 다음에 질소, 산소 같은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분자량이 점점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자들의 속력 분포가 점점점 폭이 좁아지면서 낮은 속력 쪽으로 분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들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속력 분포가 더 낮은 속력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다음에 속력 분포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폭이 이와 같이 사실은 힐륨을 보면 힐륨은 평균적으로 질소나 산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속력 분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분포의 폭도 훨씬 더 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같은 분자에서 여러 온도에서의 속력 분포를 봤는데 그때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속력 분포가 더 높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폭이 더 넓어졌었는데 이 분자량에 따라서도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거동을 보입니다. 물론 이때는 온도는 일정한 거예요. 온도는 일정한데 분자량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속력이 낮은 쪽으로 분포가 치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속력 분포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수소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가장 가벼운 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속력이 굉장히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속력이 산소나 질소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소 분자가 다 질소나 산소보다 속력이 빠른 건 아니에요. 보다시피 평균적으로 굉장히 수소 분자들이 빠르지만 여전히 보다시피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이죠.
속력이 느린 분자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그런 거의 속력의 분포를 갖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력 분포의 폭이 더 좁아지고 더 낮은 속력으로 분포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FV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 조금 더 감을 잡을 수 있지만 이 저자가 여기 책에 두 가지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속력 분포의 그래프를 잘 그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체 분자 운동론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분자들의 움직임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거시적인 현상이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출이고 하나는 확산입니다. 이 두 현상 다 분자들의 평균 속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거시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분출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압력이 높은 영역에서 압력이 낮은 영역으로 기체 분자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분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퓨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기체 분자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속도를 여러 가지 기체에 대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레이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법칙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얻은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기체들의 분출 속도는 몰 질량의 2분의 1승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왜 이와 같은 경험적인 법칙이 얻어졌을까? 자, 그걸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체 분자들의 분출 속도는 분자들의 평균 속력에 비례합니다. 근데 앞에서 봤다시피 평균 속력은 몰 질량의 2분의 1승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엄이 얻은 이 어떤 분출 법칙을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기체 A와 B의 분출 속도의 B는 A 분자의 분출 속도와 B 분자의 분출 속도는 평균 속력 A의 URMS에 비례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RMS는 몰 질량이 2분의 1승에 반비례하고 온도의 2분의 1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요. 이렇게 주어지니까 나머지 항은 다 서로 지워지고 이 3R 태항은 서로 지워지고 남는 게 몰 질량에 대한 항만 남아요. 그래서 바로 이같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의14식을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실험적으로 얻은 그레이엄의 분출 법칙과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알고 있는 기체, 몰 질량을 아는 기체의 분출 속도와 우리가 어떤 모르는 기체 분출 속도를 비교해 보면 모르는 기체의 몰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기체의 분출 속도와 그 다음에 힐륨 아는 기체의 분출 속도를 측정하게 되면 이와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5의 14식으로부터 이와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X라고 하는 미지의 기체의 몰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방법을 전혀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런 분자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체의 몰 질량을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출 실험을 할 때는 분출 속도를 측정하는 건 어렵고 일정량의 기체가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일정한 용기 속에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뚫어놓고 예를 들어서 1기압이면 1기압 아니면 2기압이면 2기압 기체를 서로 다른 기체를 똑같은 양 집어넣은 다음에 압력이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면 그 실험이 훨씬 더 분출 속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분출 속도는 기체 압력이 변하면 따라 변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 걸리는 시간은 속도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속도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걸리는 시간은 각 기체의 몰 질량의 2분의 1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면 그때는 일정량이 분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몰 질량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어지지만 걸리는 시간은 몰 질량의 2분의 1승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례.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영어로 diffus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분출과 이 확산은 우리말로는 전혀 다른 현상이고 또 글자도 다른데 영어로는 상당히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자,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은 영역에서 낮은 영역으로 자발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확산도 분출과 마찬가지로 분자들의 평균 속력에 비례하는 그런 현상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 평균 속력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은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부터 유도된 그런 이론적으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이런 실험은 이 확산 현상에 관한 실험으로부터 몰 질량의 2분의 1승의 확산 속도가 반비한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확산 현상도 분자들의 평균 속력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벼운 분자들의 평균 속력이 앞에서 봤다시피 더 무거운 분자에 비해서 더 빠르기 때문에 확산 속도도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이 암모니아와 HCl의 확산 속도를 비교하는 그런 실험을 본 적이 있을 텐데, 긴 유리관의 양쪽에 암모니아수를 묻힌 손마개와 그 다음에 반대쪽에 HCl을 묻힌 손마개를 이렇게 순간 동시에 막아주면 가운데 어딘가에서 이 하얀색의 안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위치가 이 HCl 손마개가 있는 쪽에 더 가까운 데서 생깁니다. 그 이유는 HCl의 분자량이 암모니아의 분자량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느려서 같은 시간 동안에 암모니아가 HCl 분자보다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확산 속도를 보게 되면 확산 속도는 분자의 평균 속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몰 질량의 2분의 1승에 반비례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서 이런 분자들의 확산 속도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 분자만 있는 경우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좀 느리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 공기 분자들의 운동이 이와 같이 분자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동시에 분자들이 운동하는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무작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가다 뒤로도 가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분자들이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는 속도보다는 훨씬 느립니다. 따라서 확산 속도가 분자들의 평균 속력에 비해서는 훨씬 느린 그런 확산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액체에서의 확산 속도는 기체에서의 확산 속도보다 훨씬 더 느립니다. 왜냐하면 액체에서는 분자 간 거리가 훨씬 더 짧아서 훨씬 더 자주 충돌해요. 대략 1000배 이상 자주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산 속도가 느려집니다. 대략 물 속에서 분자들의 평균적인 확산에 의해서 평균적인 이동 속도는 대략 1시간에 1mm 정도 이동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물 속에서는 확산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혹시 초등학교 때 비커에 물을 담아놓고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잉크가 퍼져나가서 언젠가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균일하게 퍼지는 걸 봤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물 분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잉크 분자가 이제 확산이 되는 현상이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마 1시간 이내에 거의 퍼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순수한 확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비커에 담겨 있는 물이 움직이는 그런 대류 현상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섞이는 속도가 순수하게 확산에 의해서 섞이는 속도보다 실제로는 훨씬 빠릅니다. 순수하게 확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속에서 1mm를 확산하는데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정도. 물론 기체상에서는 그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도 엄청나게 빠르진 않습니다. 교실의 맨 뒤에서 누가 방귀를 뀌었다고 해서 맨 앞쪽에 있는 사람이 즉각 그 냄새를 감지할 정도로 그렇게 확산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체 분자 운동론으로 분자들의 이 속력 분포식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수학을 사용해서 이그젝트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정성적인 개념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훗날에 여러분들이 더 수준 높은 이런 내용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에 여러분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시기 바라고,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런 기체 분자 운동론에 관한 정성적인 개념만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상으로 기체 분자 운동론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